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이 파생상품의 개념과 종류들에 대해서 함께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생상품의 종류들과 그에 상응하는 어떤 중요한 메커니즘들, 그리고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전략, 이런 것들이 이번 학기 동안 우리가 이 국제금융론, 그리고 국제재무전략을 통해서 다루게 될 핵심적인 주제가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대면 강의를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기에 앞서 이 비대면 영상 강의라는 요 기회를 통해서 파생 상품들이 종류는 어떤 식으로 나눠지고 또 어떤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어떤 개념의 금융 상품들인지 간략하게 살펴볼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파생 상품의 개념을 한번 알아보고 넘어가시면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주식, 채권, 통화 등과 같은 이걸 금융상품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혹은 파생상품에 대응해서는 이걸 기초자산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러한 기초자산으로부터 파생되어, 그 파생되어 나왔다, 뭔가로부터 갈라져 나왔다 그래서 이걸 파생상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파생되어 그 가치가 기초자산의 가치에 연동되어서 결정되는 상품을 통틀어서 표현하는 것이 바로 파생상품이 되겠습니다. 그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파생상품의 정의에 따르면 원본의 즉 원금의 초과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을 자본시장법상에서는 파생상품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내가 100원을 투자를 하게 되면 그 손실이 100원으로 국한되느냐 아니면 100원 이상이 될 수도 있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파생상품과 일반적인 금융상품이 나눠진다는 거죠. 우리 간략하게 생각해 보면 주식을 사게 되면 이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되어버리면 주식을 샀을 때 지급한 주가만큼만 손실을 보면 끝입니다. 그 주식의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됐다 그래서 그 기업이 쥐고 있던 여러 가지 채무라든지 이런 것까지 모두 갚아야 될 의무가 생긴 건 아니죠. 그냥 주주로서의 권리만 포기해버리면 충분합니다. 바로 그것처럼 원본의 손실 가능성이 자기가 투자한 원본으로 제한되느냐 아니면 그 이상으로 발생될 수가 있느냐에 따라서 파생 상품과 일반적인 기초자산으로 나눠지는데, 자, 이러한 구분 기준에 따라서 나누게 되면 기본적으로 모든 금융 상품은 둘 가운데 하나로 나눠집니다. 금융 투자 상품과 비금융 투자 상품. 원본의 손실 가능성에 존재하느냐, 아무런 위험 없이 그냥 어떤 수익을 보장받을 수가 있느냐에 따라서 금융 투자 상품과 비금융 투자 상품으로 나눠질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금융 투자 상품은 다시 원본의 초과 손실 가능성이 있느냐, 내가 투자한 만큼만 손실이 제한되느냐 아니면 그 이상으로 손실이 발생될 수가 있느냐에 따라 투자한 만큼만 손실이 한정되는 것이 증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주식이나 채권, 통화 같은 것들이 여기에 속하고요. 반면에 이것들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파생돼 나온 파생상품은 초과 손실이 가능하다는 거죠. 내가 100원을 투자했을 때 150원, 200원, 심지어 무한대까지 그 지급 의무를 부담해야만 하는 이런 경우까지도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게 파생상품의 가장 큰 특징인데, 그만큼 손실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파생상품은 위험자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 다음 이러한 파생상품은 다시 그것이 특정한 거래 장소에서 거래가 되느냐 아니면 서로 연결이 돼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거래자들이 어떤 식으로든 연결만 되면 그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에 따라 특정한 장소에서 모여서 이루어지는 파생상품을 장내 파생상품이라고 부르고요. 반면에 두 거래 당사자가 어떤 파생 금융상품을 거래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서로 연결이 되면, 뭐 전화로 연결이 된다든지 인터넷으로 연결이 돼서 그러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 자체를 하나의 시장으로 간주를 하고,
이러한 시장을 장외 시장이라고 부른다 그랬습니다. 장외 시장은 앞서 한번 언급된 바와 같이 오버 더 마켓이라고, 오버 더 카운트 마켓이라고, OTC 마켓이라고 줄여서 표현된다 그랬죠. 그 파생 상품 역시 이러한 장외 거래를 통해서 거래되는 파생 상품도 있는데, 이런 파생 상품을 장외 파생 상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장내 파생 상품은 시장 안에서 특정한 시장에서만 거래되는 파생 상품, 장외 파생 상품은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 시장이 특정한 장소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거래자가 직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연결 수단을 통해 연결이 되면 형성되는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파생 상품은 어떻게 분류가 되느냐? 요거 역시 이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개념에 따라서 나눠봤는데요. 우리 자본시장법에서는 선물, 옵션, 스왑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법률상 이렇게 나눠서 파생 상품을 구분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파생 상품은 네 가지 종류로 대별됩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선도거래라는 것이 포함이 되는데요. 그럼 선도거래라는 건 뭐냐? 기초자산을 현재 시점에서 정한 가격으로 미래 시점에 수수하는 이런 거래가 되는데, 이렇게 보면 선물 거래하고 정의가 똑같아집니다. 그 선물과 선도는 그 거래 메커니즘은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어떤 약속한 자산, 기초자산을 현재 시점에서 양 당사자가 어떤 가격으로 거래할 건지 미리 그 가격을 정해놓고요. 실제로 그 가격으로 언제 거래를 하느냐, 현재가 아닌 미래의 시점에 그 가격으로, 사전에 약속한 가격으로 물건을 넘겨주고 넘겨받는 이런 거래를 행한다는 점에서 선도거래와 선물거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둘 간에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선도거래는 두 거래 당사자가 서로 연결만 되면 이러한 거래가 얼마든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선도거래는 장외거래가 됩니다. 반면에 선물거래는 장외거래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으로 거래가 장외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한 가지 굉장히 불리한 어떤 특징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어느 한 당사자가 미래에 수수하기로 했던, 미래에 적용받기로 했던 가격이 그 당일의 가격과 대비해 봤을 때 큰 차이를 보일 경우 큰 이익을 보든지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연출된다는 겁니다. 큰 이익을 보면 당연히 그 사람은 계약을 이행하고자 하겠지만, 큰 손실을 볼 경우에는 그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도망가 버릴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계약 불이행 위험 혹은 신용 위험이라고 부르는데요. 장외에서 아무런 제한 조치가 없이 이런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때 신용 위험은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불이행하고 도망가 버리는 이런 문제가 너무나 빈번하게 발생되다 보니까 선도 거래는 오히려 활성화되기보다는 위축될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지만 미래에 정해진 가격으로 어떤 물품을 거래를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자체가 미래의 가격이 변동될 수 있는 위험을 서로 사고 파는 이런 거래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미래에 발생 가능한 가격 변동 위험을 회피한다는 취지에서는 이런 거래는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게 선도거래 형식으로 이루어질 때는 신용 위험이 너무나 커진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신용 위험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특정한 거래소에서 모여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시장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렇게 형성된 시장을 장내 시장이라고 부르고, 이러한 선도거래 방식의 거래가 특정한 장내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이걸 선물거래, 퓨처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퓨처 트랜잭션. 선도거래는 포워드 트랜잭션이라고 부르고, 선물거래는 퓨처 트랜잭션이라고 부른다. 결국 둘 간에는 기본적인 근본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기초자산을 현 시점에서 정한 가격으로 미래 시점에 서로 수수하기로 약속하는 이러한 거래라는 점에선 전혀 차이가 없지만, 대신 선도거래는 장외에서 형성되는 거래고, 선물거래는 그 장외에서 형성됨으로 인해 발생되는
여러 가지 신용 문제, 신용 위험과 같은 문제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장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두고 선도 거래를 행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선물 거래가 거래소 내에서 이루어짐으로써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전장치들은 뭐 매일매일 정산을 한다든지 요걸 일일 정산 제도라고 부르고요. 혹은 상대방에 대한 계약을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약속의 의미로 일정한 금액을 예치하는 전거금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 된다는 건데, 이건 잠시 후에 다시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파생상품의 종류로는 옵션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옵션은 선물하고 유사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요거는 어떻게 되느냐, 거래 일방이 미리 정한 가격으로 미래의 일정 시점에 특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을 옵션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선물이나 선도와는 달리 반드시 수행해야 되는 주어진 계약, 계약상의 의무가 아니고요. 계약상의 권리가 된다는 거죠. 특정한 자산을 미리 정한 가격으로 미래의 일정 시점에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옵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때 살 수 있는 권리를 콜옵션, 팔 수 있는 권리를 풋옵션이라 해서 두 개로 구분이 되는 것이고요. 바로 이러한 권리이기 때문에 이 권리는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냐? 자기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당연히 권리를 행사해서 그 이익을 취득할 겁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권리를 행사했을 때 엄청난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면 구태여 그 권리를 행사할 이유는 없겠죠. 이건 권리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있는 것도 역시 권리의 한 종류가 됩니다. 따라서 자기가 큰 손실이 직면할 걸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손실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시킬 수 있다는 점, 이것이 옵션이 가지는 중요한 매력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스왑이라는 것은 특정한 자산이나 부채 등에서 발생하는 미래의 현금 흐름을 일정 기간 동안 서로 다른 두 당사자가 맞바꿔서 교환해서 사용하는 이런 방식이고요. 그리고 만기가 되면 그 스왑 계약의 종료일이 되면 애초 원래의 자산과 부채를 가지고 있던 사람에게 되돌려 주는 것까지를 이 스왑 거래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이 스왑은 정의상 보시면 뒤에 그 개념을 살펴보시면 반복된 선도 거래로 볼 수도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을 경우 많은 법적인 문제가 너무나 빈번하게 발생되기 때문에 별도로 스왑 거래를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에서는 위와 같이 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지금 보여지는 도표는 우리나라 유가증권거래소 한국거래소입니다. 이 한국거래소에서 상장돼서 거래되고 있는 파생상품의 종류들이 표로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파생상품, 우리나라 파생상품은 크게 선물과 옵션으로 구분이 되고요. 장내 파생상품은 당연히 선물과 옵션이 있습니다. 그 다음 장외 파생상품은 선물은 장외가 있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선물은 정의상 선도거래를 장내로 끌어들인 상품이 되는 거기 때문에 반대로 선물 거래를 장외에서 하게 되면 이건 선도 거래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장외 파생 상품은 선도 거래가 있고요. 그리고 스왑 거래는 100% 장외 파생 상품이 됩니다. 장내에는 스왑 거래라는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옵션은 장내 거래와 장외 거래가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 예. 여러 가지 원래 장내에서 특정한 용도로 사용되기 위해서 옵션을 만들어놨는데 고객들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그리고 상황의 변화가 심화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객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금융상품들이 개발되면서 장외 옵션도 굉장히 큰 규모로 발전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크게 보면 장내 파생 상품은 선물과 옵션, 장외 파생 상품은 선도, 스왑, 옵션,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 그리고 각각 기초자산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기초자산이 될 수 있는 금융 지수들은 금리, 화폐의 가격, 그죠? 자본시장에서 자본의 가격에 해당되는 금리, 그리고 외국 통화의 가격에 해당되는 환율, 혹은 통화라고 바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식, 그 다음 실물 상품, 예, 상품 선물이라는 것도 있죠. 마찬가지로 상품 옵션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한국거래소에서는 아직 이게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신용 파생 상품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신용 스왑, 신용 옵션 이런 것들이 장외에서 거래가 될 수가 있는데요. 뭐 우리나라는 장외 파생 상품 시장은 아직 활성화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걸 전문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어떤 투자은행이라는 제도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파생 상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즉 위험이 큰 금융 상품을 만을 취급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은 이 투자은행 제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투자은행이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서 증권회사를 어떤 투자은행의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양성하고자 하는 이런 시도가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그게 성공적으로 정착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품들이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뭐 이 정도로 기억을 해두시면 충분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선도거래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 선도거래는 약정된 상품을 두 당사자가 거래하기로 한 상품을 사전에 약속한 가격으로 미래의 특정 시점에 사고 파는 이런 거래가 된다 그랬습니다. 6개월 후에 상추를 500원으로 판매할 것을 어떤 당사자가 되든 500원으로 판매할 것을 약속하는 이런 계약이 맺어졌다 그러면 한 사람은 500원에 팔아야 될 것이고 다른 사람은 500원에 상추를 사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 약속이 제대로 이행이 되면 양 당사자는 상추의 당시 가격, 6개월 후의 가격에 따라 이해관계가 서로 상반되게 나타나는데요. 예를 들어 6개월 후에 상추 가격이 700원이 되면 사는 사람은 엄청 유리해지겠죠. 시중에서 상추를 직접 구매하려고 그러면 700원을 주고 사야 되지만 이 사람은 선도거래를 수행했기 때문에 500원에 그 상추를 사고 넘겨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가격이 올랐을 때 이익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선도거래의 매입자가 되고요. 반면에 선도거래의 매도자의 경우에는 그 반대의 상황에서 이익이 발생될 겁니다. 그죠? 6개월 후에 상추 가격이 폭락을 해서 300원으로 시장에 처분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 연출됐을 때 이 사람이 애초에 선도 계약을 맺어놨더라면 500원, 약속한 500원에 상대방에게 상추를 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시장가보다 200원 비싸게 팔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메커니즘으로 이루어지는 거래가 선도거래가 되고요. 그 구체적인 가격의 변화에 따른 이익과 손실의 가능성을 그래프로 표현해 놓은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제가 앞서 설명드린 그 내용이 됩니다. 예, 요 그림은 제가 앞서 설명했던 내용을 한번 참고해서 살펴주시면 충분히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다음으로 살펴보게 될 거래는 선물 거래가 됩니다. 자, 선물 거래는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앞서 봤던 선도 거래하고 완전히 동일하다 그랬습니다. 두 당사자가 미래에 어떤 물건을 사고 팔기로 오늘 약속을 맺는 겁니다. 그죠? 대신 오늘 약속을 맺을 때 미래에 어떤 물건을 어떤 장소에서 얼마의 가격으로 넘길 것인가 하는 그 가격을 미리 정해 놓는다는 것이
이 선물 거래의 특징이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 미래가 도래했을 때 양당사자는 사전에 약속한 물건을 사전에 약속한 장소에서 사전에 약속한 가격으로 서로 사고 파는 최종적인 결제를 행하는 이런 식으로 거래가 종료된다는 거죠. 그 거래 지정일의 가격의 변동과는 상관없이 사전에 약속한 가격으로 매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사전에 약속한 그 가격과 미래의 특정한 시점에서의 물건의 가격에 차이가 발생되면 어떤 사람은 이익을 볼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래의 가격이 사전에 약속해 놓은 선물 가격보다 높아질 경우에는 사는 사람이 훨씬 유리해지겠죠. 시장에 가서 높은 가격으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한 사람이 선물 계약을 통해서 사전에 낮은 가격으로 약속해 놓은 선물 가격으로 물품을 인수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매도자 입장에서는 그 반대 입장에 놓여지는 것이 당연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손익관계나 이 거래 메커니즘에 있어서는 선물 거래와 선도 거래는 완전히 일치한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선물 거래는 선도 거래와는 차이가 나는 여러 가지 중요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조직화된 거래소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거래소에서 아주 표준화된 제도로서 운영이 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는 양 당사자가 직접 만나서 서로 주고받기로 하는 금액을 주고받는 이런 방식으로 청산을 행하는 게 아니고 청산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청산기관이 존재한다는 점이 그 특징이 됩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는 거래의 이행을 반드시 보증한다는 의미로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의미로 전거금 제도를 두고 있고요. 이러한 전거금 제도를 기반으로 해서 매일매일 자기가 사전에 사기로 했던 혹은 팔기로 했던 가격으로 어, 계약이 이행될 때 오늘의 가격으로 계약이 이행될 때 얼마만큼의 이익과 손실이 발생되느냐 하는 것을 그날그날 정산을 하고 넘어간다는 겁니다. 만약에 미래의 특정 시점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 가격의 변동이 굉장히 커짐으로써 만기일에 부담해야 될 금액 부담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으면 커지게 되면 계약 불이행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커지기에 앞서 미세한 변화가 생겼을 때 그때그때 이익이나 손실은 처리하고 넘어가자는 취지로 만들어낸 제도가 바로 일일정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실물의 인수도가 이루어진다는 거. 만기일이 되면 만기일 이전까지는 자기가 사기로 했던 혹은 팔기로 약속한 가격과 그 당일의 가격의 차이에 따라서 이익을 보면 전거금이 늘어나고 손실을 보면 전거금 계좌에서 돈이 빠지는 이런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다가 나중에 만기가 되면 그 실물의 인수도가 이루어지는 이런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점. 요게 선물 거래의 핵심적인 특징이고요. 요 내용에 대해서는 잘 숙지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밑에 보니까 세부적인 설명들이 다시 등장을 하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입니다. 한번 읽어 보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조직화된 거래소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간이나 비용의 절감이 가능해지고 그리고 정해진 시간과 방법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점. 그다음 표준화된 계약을 기준으로 거래하는 계약 조건의 정형화가 수립되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 다음 세 번째, 청산기관이 존재하기 때문에 매매 당사자 사이에 청산기관이 개입되기 때문에 매도자와 매수자의 역할을 담당해 줄 수가 있고 상대적으로 계약 불이행의 위험이 현격히 줄어든다. 사실상 없다고 봐도 좋겠습니다.
그다음 전거금이나 일일정산 제도를 통해서 계약 이행에 대한 안전장치로 마련한 제도로서 전거금과 일일정산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거래의 안정성이 보장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실물의 인수도가 이루어지는, 즉 선물 거래는 선도 거래와 달리 반대 매매를 통해 실물 인수도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만기까지 가게 되면 실물의 인수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만기까지 들고 갈 필요가 없이 사전에 반대 매매를 통해서 중도 청산이 가능하다는 것이 선물 거래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표준화된 계약 조건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신이 선물 거래에 어떤 포지션을 취해서 충분한 이익을 벌었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반대 매매를 통해 자신의 포지션을 청산하고 중간에서 빠져나와 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만기까지 갈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점이 선물 거래의 중요한 특징, 선도 거래와의 중요한 차이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선도 거래는 당사자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자신의 의무를 다른 사람에게 떠넘길 수가 없다는 것이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기가 되면 반드시 실물의 인수도를 행해야만 되고 바로 그 과정에서 큰 손실에 직면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도망가 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예, 이제 파생 상품의 세 번째 형태로서 옵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옵션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는데요. 일정량의 특정 상품을, 이 특정 상품을 우리는 기초자산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기초자산을 정해진 가격으로, 이 정해진 가격을 행사 가격이라고 옵션 관련 용어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행사 가격으로 일정한 기간에 매입 또는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사고 파는 것이 바로 옵션이다. 이 일정한 기간을 우리는 권리를 행사하는 날짜라 그래서 만기일 혹은 권리 행사일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생각해 보니까 권리를 나타내는 옵션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일정한 가격에 어떤 상품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일정한 가격에 어떤 상품을 매도할 수 있는 권리도 있다는 거죠.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콜옵션이라고 부르고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풋옵션이라고 부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콜옵션이라는 것은 어떤 물품을 일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 물품의 가격이 굉장히 높아졌을 때는 당연히 그보다 낮은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큰 이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콜옵션을 보유한 사람은 기초자산의 어, 가격보다 만기 당일의 물건의 가격이 높아졌을 때 반드시 당연히 그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어떤 이익을 추구하게 될 겁니다. 반면에 자기가 애초에 옵션 계약을 맺을 때 설정했던 행사 가격보다 이 저자산의 가격이 만기일에 떨어져 버릴 수도 있겠죠. 나는 1,000원에 사기로 했는데 막상 시장에서는 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다. 그러면 시장에 가서 직접 사면 될 일이지. 그걸 구태여 옵션을 행사해서 1,000원을 주고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500원에 살 수 있는 물건을 1,000원을 주고 사는 꼴이 되니까 엄청난 손실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이러한 손실이 발생되는 상황을 이 사람은 회피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왜? 자기는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유리한 경우에만 그 권리를 행사할 뿐이지 불리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손실을 영으로 제한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풋옵션 역시 매도할 수 있는 권리라 그랬으니까 자기가 애초에 팔기로 했던 팔면서 받기로 했던 금액보다 훨씬 더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어, 그런 권리를 구태여 행사하면서 손실을 볼 필요는 없겠죠. 그렇게 되면
풋옵션을 행사를 포기함으로써 그 손실을 역시 0으로 제한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옵션이라는 것은 살 권리든 팔 권리든 자기에게 유리한 상황에서는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이론적으로 무한대의 이익을 볼 수가 있는 반면에 자기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권리를 과감하게 포기해버림으로써 그 권리를 애초에 구매할 때 지급했던 돈, 권리를 공짜로 거래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이러한 권리를 거래할 때 지급하는 돈을 프리미엄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프리미엄만큼의 금액만큼만 포기하게 되면 더 이상의 손실이 발생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옵션을 산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은 애초에 자기가 어, 지급했던 프리미엄 이상으로는 손실을 보지 않기 때문에 초과 손실의 가능성은 없는 상품이 되는데요. 대신 이 사람에게 권리를 판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권리의 매도자 입장에서 보면 이익의 가능성은 권리를 팔 때 받았던 프리미엄으로 국한되는데 손실의 가능성은 상대가 이익을 볼 가능성과 정확하게 대응되기 때문에 손실의 가능성이 무한대가 된다는 점. 이게 옵션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이 됩니다. 즉 권리를 가진 자와 그 권리를 판매한 자의 이해관계가 서로 상반되게 나타난다. 손익선이 비대칭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옵션의 중요한 특징이 된다는 거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옵션 거래의 구체적인 구조가 잘 그림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매수자와 매도자 간에는 매도자로부터 매수자에게로 옵션, 물품에 대한 살 권리나 팔 권리가 이동이 되고 그 권리를 넘겨받은 매수자는 권리를 얻게 된 대가로 프리미엄을 지급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프리미엄은 권리를 얻기 위해 지불해야 되는 금액,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옵션 매수자는 프리미엄을 지급하고 행사 가격에 기초자산을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매입하는 것이다. 기초자산을 살 수 있는 권리가 콜옵션이고 팔 수 있는 권리가 풋옵션이 된다. 그 매수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권리를 행사하면 되기 때문에 이익의 가능성은 이론상 무한대가 되고요. 손실의 가능성은 그 권리를 매입할 때 지급한 프리미엄으로 한정된다는 것. 이걸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반면에 옵션의 매도자는 그 정확하게 반대되는 이해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옵션 매도자는 프리미엄을 받는 대신 행사 가격의 기초자산을 사거나 팔아야 할 의무를 보유하게 됩니다. 즉 매도자는 매수자의 권리 행사 시 적극적으로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어떤 위치에 놓여진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자기가 얻을 수 있는 최대 이익은 프리미엄으로 제한되지만 자신이 부담해야 되는 최대 의무는 이론적으로 무한대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자는 손실은 무한대, 이익은 일정 수준으로 제한되는 이런 특징을 보여주는데 반해 매수자는 반대죠. 손실은 일정 수준으로 제한되고 이익은 무한대로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매수자가 훨씬 유리한 게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적절한 수준으로 프리미엄이 결정이 되면 양 당사자 모두에게 공정한 확률이 부여되기 때문에 공정한 게임에 해당됩니다. 예, 파생상품의 마지막 파트 네 번째 파생상품의 유형으로 스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왑 거래라는 것은 거래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는 기초자산을 서로 간의 필요로 하는 조건으로 매매를 하고 만기가 되면 그 계약 당시의 가격으로 기초자산을 다시 반대 방향으로 매매하는 거래다. 그러니까 요거는 일반적으로 서로 가지고 있던 자산을 교환해서 사용한다는 의미에서 이걸 스왑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스왑이라는 의미 자체가 체인지,
서로 맞바꾼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자, 이처럼 맞바꿔서 사용을 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용하던 자산, 그래서 맞바꿔서 사용을 하니까 그에 상응하는 자산으로부터의 어떤 운용 수익이 발생되겠죠. 그 수익까지도 서로 교환을 해서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만기가 되면 그 사용하던 자산을 다시 원래의 상태, 원래의 주인으로에게로 되돌려주는 것, 되돌려주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거래를 스왑 거래라고 부르기 때문에 요거는 단순한 자산 교환 거래라는 개념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다는 거, 요걸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체적인 통화 스왑 거래, 이 구체적인 통화 스왑 거래의 어떤 특징을 어,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A라는 당사자와 B라는 당사자가 지금 어, A는 달러화 자금을 차입을 하고 있고 B라는 사람은 엔화 자금을 차입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A는 달러화 자금으로 차입할 때 비교유의가 있고 B는 엔화로 자금을 차입했을 때 유리한 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는 비교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는 이 사람들이 비교위를 가지고 있는 자금으로 돈을 빌려서 그것을 자기들이 사용을 하면 될 텐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A는 공교롭게도 달러화를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빌릴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는 지금 일본의 어떤 지역에 투자할 필요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엔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엔화를 자기가 직접 조달을 하게 되면 B가 엔화를 자금을 조달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금리를 지급해야만 되는 이런 상황을 상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달러화 자금을 차입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필요로 하는 돈은 엔화다. 반면에 B도 역시 그 반대의 의미로 엔화 자금의 차입에서 유리한 조건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지금 달러로 투자를 하고자 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을 때 둘 간에는 바로 이 통화 스왑 거래가 형성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B는 엔화 자금을 차입해서 그걸 A에 지급하고요. A는 달러화 자금을 차입해서 B에게 그 달러화를 줘버립니다. 그러면 지금 B는 달러화를 가지고 있고 A는 엔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A는 엔화를 운용해서 엔화에 대한 어떤 수익을 거둬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거둬진 수익은 자기가 가지는 게 아니고 B에게 넘겨준다는 것이고요. 반면에 B는 지금 달러를 가지고 있는 상태죠. 그럼 달러를 운용하면 달러 이자가 발생될 겁니다. 그 발생된 달러 이자를 A에게 지급한다는 겁니다. 즉 자기들이 운용해서 벌어들인 수익을 상대방에게 서로 지급하면서 서로 교환하면서 이걸 운용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마지막이 되면 만기일이 되면 다시 원 상태로 자산을 돌린다는 겁니다. 그죠? 그 A는 지금 달러를 빌려왔다가 그걸 B에게 줬는데 이제 B가 B로부터 그 달러 자금을 받아서 원래 자기에게 달러와 자금을 빌려줬던 은행에 상환을 해버리고요. 반면에 자기가 운용하던 엔화는 다시 B에게 주게 되면 B는 그 금액을 최종적으로 자신의 거래은행에게 상환을 함으로써 이 스왑 거래가 종결되는 이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형태상 보면 여러 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복잡한 메커니즘을 띠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상 이 토항 스왑 거래는 서로 가지고 있는 자산과 서로가 원하는 자산이 다를 때 둘 모두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어떤 거래 형태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핵심 메커니즘이고요. 자, 그러한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두 당사자들은 각기 유리한 조건으로 돈을 빌려와서 그걸 상대방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서로 상대방과 교환을 하게 됩니다. 교환을 해서 각각 운용하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익을 상대방에게
보전을 해주게 되고요. 그리고 만기가 되면 그 각자의 원래 빌려왔던 돈을 원위치시키게 되면 그 원위치한 자금을 다시 그 빌려줬던 은행들에게 어, 상환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최종적인 거래가 종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자산 교환 거래라는 개념 자체하고 크게 차이는 없지만 대신 자산을 교환해서 사용하다가 만기가 되면 원위치로 환원시킨다는 점, 요까지를 포함하는 형태의 거래를 스왑 거래, 통화 스왑 거래라고 부르게 된다는 사실 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것으로서 자 3주차 강의 이 리스크의 개념 그리고 파생 상품의 개념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 부분은 이후에 우리가 대면 수업을 통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지만 일단 그걸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앞서 간략하게나마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의미로 이 PPT를 만들어 봤습니다. 잘 비록 영상 강의로 진행되지만 잘 숙지하셔서 이후에 어떤 강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서 이 3주차 비대면 영상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